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말을 잘 못했고 호모사피엔스는 말을 잘했습니다. 혹독한 빙하기가 닥치자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을 잘 못한 네안데르탈인은 의사소통이 안 돼 대규모 사냥을 효율적으로 못했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의사소통을 잘해 더 많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런 원시 시대에도 완력보다는 말이 더 셌던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모든 걸 말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이 폭력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힘을 지닌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최규합니다. 박형숙입니다. 오늘 여느 말하기 힘들었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진짜 평소 옛날에 그냥 학교에서만 듣던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예. 자, 근데 그만큼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뭐 사실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땠는지 이거 사실 전 잘 모르고 뭐 그렇다고 하길래 얘기를 해온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힘으로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예를 들어 부족 간의 전쟁을 하거나 이래서 전쟁에서 진 사람은 다 굴복, 이긴 사람은 다 가져가고. 근데 오늘 현대에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되게 말로 다 얘기를 해서 서로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말이 참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 운영 원리가 됐는데 근데 이 말이 되게 폭력으로 변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네. 그 소통의 네. 핵심이 듣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말을 네. 들어야 네. 그게 소통이 성립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네. 그건 시비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규하 씨가 뭘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다음에 할 말만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건 시비인 거예요, 사실. 내 할 말만. 시비를 건다 할 때 그렇지, 시비. 싸우는 거라는 거지. 싸우는 거. 그렇지. 내 할 말만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듣는 걸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염두를 하면서 네.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지금 봐도 규하 씨 표정이 지금 형수 씨 말 안 듣고 자기 그 다음 말 하는 그렇죠? 생각하는 그 뭐지? 표정이었어. 막 이러면서 계속 따지고 있죠 머릿속에서. 내가 딱 왜 이렇게 보니까 헤매지 이러면서.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저 표정만으로도 저거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다음 자기 발언할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듣는 것은 네. 그거래요. 궁금증.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왜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거. 이게 정말 듣는 거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그죠? 좀 형수 왜 저럴까? 네. 그죠? 선배 네. 저한테 그렇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많아요. 저는 형수 씨의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listen carefully 네. 자세히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역시. 이 언어 폭력 이야기를 또 특히나 좀 하고 싶었던 게 요즘은요. 이 말로 낙인을 찍는 걸 하잖아요. 그게 되게 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종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은미 씨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말했다면서 종북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아까 형수 씨 얘기처럼 신은미 씨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그렇지. 들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어. 낙인이 찍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낙인을 찍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원래 낙인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를 찍는 행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말로 너는 뭐야라고 딱 낙인을 그렇지. 찍는 것.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무슨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낙인 찍게 하려고 서로 그냥 열을 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칼로 찌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너는 뭐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 서로 빨리 자기가 찍은 낙인이 먼저 그러니까 선점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이죠. 사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낙인 찍기 싸움. 프레임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놀아나다 보니까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한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상대방을 낙인 찍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뭐 어떤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지. 그게 다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까 박형숙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네.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었어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까? 오늘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제목이 무섭고 내용도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이요. 다음엔 자살할 겁니다. 헐. 2002년 그분께 사죄합니다. 중간에 이준호 기자님이 한 헐은 제목이 아닙니다. 네, 박정훈 시민기자가 써주셨고요. 12월 8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소개된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을 보면 오차장의 테스트로 장그래와 장백기가 물건을 파는 장면이 나온다. 지인들을 찾아가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내 모습이 떠올랐다. 사회 초년생 시절 나는 성공하고 싶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보고 왠지 모를 자신감에 차 있었다. 빠른 성공을 위해선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둘러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영업팀 계약직. 잘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까지 품고서. 그렇게 나는 S 대기업 금융영업팀에 입사했다. 금융업 쪽이 떡고물이 많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듣고 달려들었다. 대기업이라 그런지 서류 전형에 몇 번의 면접, 합숙 교육까지 받게 됐다. 그렇게 힘겹게 입사한 나와 신입 동기들에게 담당 지점장은 테스트를 시작했다. 신용카드를 한번 만들어 와 보라고. 신용카드 한 10장 정도 만들면 될 거야. 나도 그 정도 한 것 같아. 그냥 편하게 해. 영업 잘한다는 선배는 나를 안심시켰다. 귀가 얇던 나는 고지곳대로 믿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같이 들어온 동기가 둘째 날인가에 신용카드 50여 장을 만들어 왔다. 그 주 마지막쯤 명문대를 나온 또 다른 동기가 60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왔다. 사무실 벽에 영업사원들의 실적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꼴찌, 한 장도 못 만들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눈치가 내 등 뒤로 꽂혔다. 그저 웃기만 해도 내 얘기를 하는 듯했다. 늘 회사를 탈출하는 꿈을 꾸는 직장인처럼 순간순간 나는 간절히 탈출을 꿈꿨다. 그런 상황에 눌려 절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나의 결심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나도 주변 사람을 찾았다.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다. 순간 내가 무슨 마약상이나 다단계 직원인가 하는 착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자꾸 오기가 생겼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독을 품고 닥치는 대로 뛰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뛰고 또 뛰었다. 나도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서 인정받고 싶었다.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20장의 신용카드를 간신히 만들어 왔다. 그 후 나는 동기들과 격차를 벌였다.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영업 준비로 수시로 밤을 새웠다. 어디를 다니든지 늘 금융 관련 책자를 끼고 살았다. 영업 실적은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6, 7개월 뒤부터는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실적 덕분에 아침 회의 시간에 박수를 받는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호기도 생겼다. 지점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정규직이 될 거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해댔다. 나도 S 대기업의 마크를 내 정장 왼쪽 포켓에 달고 출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듯했다. 수시로 회사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했다. 퇴근 후 나의 술자리는 늘 스터디 같은 분위기였을 정도였다. 당시 금융대출 영업은 채권 회수 업무와 같이 진행됐다. 나는 싸움꾼으로 회사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손님들과 거친 언쟁은 일상이었다. 고성과 폭언, 조롱, 협박까지.
그저 나의 일상이었다. 수차례 전화기를 부수기도 했다. 그렇게 난 대기업의 편에 서서 내가 강자인 양 착각하고 약자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인상도 험악하게 하고 다녀서 회수가 잘 안 되는 곳에는 꼭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이상하게도 나의 불친절한 전화에 간혹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상대에게는 나도 맘 편히 화내며 그대로 응대했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결제 대금을 막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다음엔 진짜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살할 겁니다. 이날은 유독 수학이 넘어 상대방의 흔들리는 목소리가 나에게 전달됐다. 더 이상 수화기를 들고 있을 수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어지러웠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건가?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저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이 되어 인간 대접 받으려고 한 나는 무척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다른 약자들을 혐오하고 핍박하는 나. 과연 그런 내가 정규직이 돼서 무엇을 할 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일개 계약직인 나는 대기업의 편에 서서 내가 약자임을 망각하고 다른 약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얼마 뒤 난 허망한 정규직의 꿈에서 깨어났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종이를 나눠줬다. 바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였다. 그때 나는 내 현실을 직시했다. 그전까지 나는 계약서도 없는 그냥 돈 좀 벌고 일 좀 한다고 착각하는 계약직이었던 것이다.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계약직. 정규직이라는 꿈도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생각도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렸다. 나는 어쩌면 대기업의 종, 아니 사냥개였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향해 휘둘리는 위험한 흉기였는지도. 그런데도 사표를 내기에는 망설여졌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당시 나에겐 상당했기 때문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가계대출 위기설 때문에 회사의 대출 영업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사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회사 안에서 서울시 채권 회수율 1위에 육박했기 때문에 회사는 나를 어떻게든 채권 회수팀으로 보내려고 안달이었다. 물론 거부했다. 그룹 계열사 중 자동차 대리점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고도 했지만 그것도 거절했다.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내게 달콤한 희망 고문을 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즐거웠다. 일을 쉬는 주말이 오히려 허전할 정도였다. 허나 동료들은 한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 무수히 잘려나가는 계약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계약직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가족이라고 하더니 그저 기업에서 필요할 때 쓰고 다 쓰면 버리는 소모품인가 보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와 같던 나의 시간은 지나갔다. 하지만 현실의 계약직 장그래의 상황은 아직도 가슴 아픈 진행형이다. 불현듯 드라마 속 조언이 스쳐 지나간다. 익숙한 것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맞서고 헤쳐나가라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겨울이다. 따뜻한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장그래는 나와 다르기를 꿈꿔본다. 그리고 내가 혐오한 수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저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꼭 건강하게 행복한 세상 보고 사시기를 기원드린다고. 아우 참 처절하게 사셨네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왜?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저한테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누구한테 저는 따져야 돼 이거? 이거 읽으면서 제 첫 직장이 생각났어요. 제가 첫 직장이 보험회사였잖아요. 금융회사. 네, 보험회사에서 제가 한 게 대출이었거든. 그러니까 대출 담당이어서 대출 해주는 것도 제가 하고 그 회수. 네, 그것까지도 저가 했어요. 그럼 잘 아시겠네. 우와. 근데 저는 뭐 이분처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이제 본사에서 저는 지점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채권 회수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점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담보대출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담보대출은 뭐 야박하지만 담보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이제 신용으로 해준 게 있거든요. 무담보대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관리를 하는데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이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돼요. 연체는 한 1년 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회수해야겠다 해서 법원 그거 하려면 먼저 법원에다가 그 소송을 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거의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아.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렇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분 집을 갔어요. 근데 주소가 몇 번 바뀌었더라고. 그 확정 판결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면 이 사람의 현재의 주소까지도 알려줘요. 아직 그거 없으면 그냥 가면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 몇 번 바뀐 주소로 딱 갔는데 거기 혹시나 하면서 없겠지 하면서 띵동띵동 했는데 누가 안에서 얘기한 아줌마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누구누구네 댁이냐 했더니 그 사람은 지금 없다. 그래서 실례지만 저가 누구누구인데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하다. 법원 판결까지 다 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들린 뜻밖의 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계속 안 된 게 그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내가 그분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돌아서는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 꽤 되신 분을 상대로 계속해서 지금 법원에 내고 막 그랬던 거였지.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법원에 네. 소를 제기하면은 사망 신고가 돼 있으면 그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안 했나 보다. 안 했을 한 수도 거죠. 있지. 안 했던 것 같. 안 했던.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그게 꽤 지금 몰랐고 십몇 년 전 진행이 얘기여서 그 상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제가 갔다가 그 아파트 어딘지도 좀 대략 기억이 나요. 거기 복도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도 사실 생생해요. 근데 그렇게 포기도 잘하시고 악착 같은 면이라고는 없다는.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한 게 어떻게 그런 일을 악착같이 한 게 아니고 그게 제 일이니까 제 일이고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제가 다 입증을 해놔야 돼요. 전화를 그렇지. 어떻게 했었고 제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문책이 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찾아가봤고 언제 통화했을 때는 뭐라고 통화를 했다 이런 거 내역까지 했었었죠. 이준호 기자님의 뜻밖의 이력이 또 하나 공개되는군요. 이게 그래요? 지난번에 그 유통업에 이어서 이번에 또 금융업까지. 그렇죠.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진행하는 게 아닐까. 다방면을 경험해봤다는. 사실 군대에서 유통업 한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군수 유통업. 그렇죠. 네. 자, 우리 이 글을 써주신 박정훈 기자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되게 그냥 씩씩하시네요.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희 그 지역에서 그 경기 미디어 리포터라는 매체를 운영 중이고요.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지금 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세요? 네네네. 혹시 뭐 지장은 없으세요? 일에? 지금 문을 다 잠궈놨습니다. 다 잠궈놨습니까? 뭐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까봐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쓴 그 기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글에 나온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대략.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첫 졸업하고 한 직장이었던 거죠? 네? 첫 직장. 예, 직장은 첫 예. 직장이었던 거죠. 알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거기가 대기업 신용카드 회사였나요? 모 기업의 캐피탈 회사였어요. 아, 캐피탈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하시는 일이 이제 대출을 영업도,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채권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네, 개인 대출 영업을 하면서 채권 출신도 이제 그때는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실적 평가할 때 영업은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회수는 또 얼마 했고, 이게 두 가지를 다 평가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그 평가를 이제 일단은 저희가 대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대출을 먼저 이제 기준을 삼고 네. 그 회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따로 네. 그 관리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회수율이 좋아서 네. 좀 그 대우를 오. 본의 아니면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했던 거는 네네. 이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영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는 그 계기가 네네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보고 왠지 모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맥락이 있는 건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축구가 되게 약했었는데 그때 이제 설기현 선수가 네, 맞아요. 이탈리아전에서. 거의 자포자기 하고 있는데 동점골을 넣으면서 역전골까지 넣었잖아요. 예. 아, 그걸 보는 순간 예. 그래서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이 2002 월드컵이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남겼네요. 역사적인 일이었죠. 네네. 그 채권 회수 대상인 사람들이 있죠.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아마 담보가 아니라 그냥 신용 무담보 대출해 준 사람들인가 봐요. 신용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신용을 해드리는 담보로 한 거죠. 사람. 네. 대략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이 한 얼마 정도였나요? 그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네.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좀 어려웠고요. 네. 일반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대출이 잘 되셨고, 네. 뭐 주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됐고, 오. 네. 음. 일단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리고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이 돼 있어야 대출도 되죠. 근데 그 채권이 그러니까 자꾸 연체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또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줬을 텐데 그 네. 사람들이 연체가 되고 나중에 뭐 채권 불량이 되고 이러는 이유는 주로 뭐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지 않나. 금융 지식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있어요. 원금이랑 네네. 이자랑 같이 갚아 나가는. 네. 그거를 하시게 되면 원금이 줄면서 나머지 이제 그 이자를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총 이자는 적은데 네. 실질적으로 다달이 뭐 1,000만 원을 뭐 12개월로 받았다 그러면 한 거의 100만 원 정도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기일시 상환이라고 해서 네. 이자만 내다가 네.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해도 되고 네. 만기가 되면 금융업체에다가 잘 말씀을 드려서 연장을 네. 해달라고 하면 연장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영업사원의 멘트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빡세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을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자는 그게 더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네. 훨씬 크죠. 네네. 아, 지금 말씀 듣는데도 약간 대출 상담 받으러 온 것 같은데. 아, 이거 대출 그럼 나는 뭘로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막. 말솜씨가 굉장히 유리하세요. 그러게요. 네. 아,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본문 보니까 막 인상도 험악하게 쓰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상이 그렇게 험악해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인상이 험악하신가요? 반반인데요. 반반입니까? 예. 저는 그 채권 회수를 하다가 네. 주문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다시 또 채권팀, 네. 전담팀이 있거든요. 그쪽에 네네네. 넘겨드리는 서류를 이관시켜 드리는데 네. 그분들은 정말 네. 얼굴이 네.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매일 끝나면 어.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받아가셨는데 네. 거의 다 술값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이게- 때문에. 네네. 그쵸. 쉬운 일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네네. 하여튼 그 채권 추심을 가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언제 제정된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혹시 그 당시에는 막 밤늦게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9시부터 6시까지만 뭐 네. 연락을 한다든가, 네. 예, 그런 식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시민들은 네. 굉장히 심각하시죠. 그렇군요. 네. 그 일면부지인 사람들에게 네네네. 사실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에게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고성과 폭언, 조롱, 협박 이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네. 잘한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계속 그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막 그리고- 잘한다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막 잘 하다 보면 네. 뭐 이제 정규직이 될 것처럼 막 흘리는 게 있고, 네. 그 당시에 또 제가 대출 영업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러고 남의 돈이지만 네. 하다 보면 네. 덕기심 같은 게 막 생겨요. 하다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분들은 뭘 폭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시키시지만 네. 이렇게 그 쪼임을 당하면 네네. 그 직원들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 좀 나가서는 그렇게 안 되는 얘기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막 쪼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까지 생겨버리고.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고성과 폭언 막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군요. 근데 그 정규직 약속 그쪽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네네.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실적이 좋아서 정규직이 된 분이 실제로 계셨나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고 그만두려는 사람들을 잡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괜찮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에 붙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뭐 이제 그 상장이 되고 어떻게 되면 이제 정규직을 뽑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막어서 이제 다른 데를 취업을 못 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일단 다 채용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아예 정규직 채용을 안 했나요? 처음에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네. 그 정규직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네. 한두 명만 진짜 팀장급과 뭐 한두 명 정도만 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약간 좀 저도 좀 잘 몰랐는데 계약직들을 약간 조롱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건데, 네. 알고 봤더니 그분들도 1년짜리 무슨 정규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짜리 정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2002년 얘기죠. 네네네. 그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법 생긴 지 비정규직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분들도 그래서 다 네.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만약에 그때 정규직이 행여됐다면 네. 채권 회수 일을 계속 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 그 약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독한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좀 항상 그런 마인드가 그런 게 네. 선배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약자한테 약하게 똑같이 해주고 네. 강자한테 강하게 똑같이 해줘라. 네.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마음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처음에는 그 꼴찌를 하셨지만 네. 그 뒤에 6, 7개월 만에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네. 또 이제 나올 즈음 해서도 이제 뭐 채권 회수율이 1위에 육박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계속 잡으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박정훈 기자님이 굉장히 영업 쪽에 탁월한 실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은 이것도 이제 영업 쪽이신가요? 지금 그 지역 신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것만으로 이제 생계가 좀 어려우니까, 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겠죠. 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럼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 수완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배우고 싶은데요.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그냥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만한 거는 사람들을 보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거래를. 네, 이제 그 깐깐하시고 막 우리가 소설책을 보면 상도나 뭐 이런 책들 보면 굉장히 까칠한 거래처를 막 거래를 맞춰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물건을 다 밑으로 싹 막 뜯겨주고 막 이런 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세요. 오, 그래.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 이거. 네. 근데 인간성이 되신 분들은 인간적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마진을 적게 보는 것 같으면 오히려 마진을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결제를 예를 들어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그런 분들한테는 더 해드리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본문에 그 자살할 겁니다. 다음에는 자살할 겁니다 했던 분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 후로도 또 그분하고 통화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요, 전 그때 그분 말씀에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혹시 진짜 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전화는 남기는 게 있거든요. 그분 상태가 너무 좀 그러니까 전화를 가급적 자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통화할 때 진짜 이분이 정말 그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목소리가 되게 막 힘겨운 목소리인데 좀 자포자기한 듯한 목소리. 그래서 이번에는 맞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또 압박이 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어떤 자살을 하든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것 같다, 행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거기 보면 막 그만두려고 할 때, 그만두려고 하실 때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당시 내게는 상당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때 얼마 정도 버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10년 전인가요? 그렇죠, 10년 전, 10년 넘었죠. 그 당시에 한 3,4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어머야. 와, 그래요? 그 당시에 3,400 정도 벌었으면 고민이 됐겠네요, 정말. 진짜 쉽사리 그만두기 참 어려웠겠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도 막 잡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호하게 끊으신 거 보면 근데 참 끊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도 막 말리지, 돈도 좀 많이 받지.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을 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던 그 계약직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인 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저 혼자 남는 게 마치 좀 회사에 대한 뭐 배신감, 서운한 느낌도 있었고 동료들이랑 막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뿔뿔이 흩어진다는 게 어떻게 동료들이 회사를 나가는 걸 얘기한 건가요? 네, 실적이 안 좋은 분들은 나가게 이제 압박을 주니까. 나가게 하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뭐 반은 만족하고요. 반은. 그렇죠. 원래 일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네. 말씀이 아주 시원시원하셔서 정말 시원시원하죠. 예, 저희가 기운을 얻었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에 많은 글 올려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이 추심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엄청 쪄요.
그러니까 일면 무지인 사람한테도 막 고성 이렇게 하시는 게 마치 자기 돈 떼고 가는 그렇지. 사람처럼 상황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지 회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막 적개심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지. 네가 돈 안 갚아서 내가 까이고 오늘 그리고 거기 짜증나게 화풀이를 거기에 또 네. 하게끔 만들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래. 좋은 일을 보고 살아도 참 이 직장 일이라는 게 힘이 드는데 네. 늘 나쁜 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업으로 삼는다는 게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랑 똑같은 약자의 처지인데 자기는 대기업이라는 아주 큰 권력을 대리하는 입장이라서 거기서 오는 괴리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인터뷰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채권 출심할 때 그 신용 대출했던 분들은 대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수심할 때 이분 얘기처럼 이런 얘기가 들어드는 거죠. 아니 뭐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고 저도 들어요. 물론 그건 그래요. 사실 이 대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 심각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신용카드 대란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정서가 아니 남의 돈 빌려 썼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막 이런 정서가 있고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정책적으로 사람들을 대출을 쓰게끔 만드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사실 해결할 길이 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때 2002년이면 그 카드 대란인가 그렇죠.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카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풀어줬을 DJ 정부 때 그랬고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그거가 가장 큰 과제였었던 맞아요. 시절이었어요. 신용카드 그 문제 이제 해결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너희가 대출 썼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아닐까요? 조장했잖아요. 네, 조장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 대출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증오심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참 문제가 많았죠. 이 사회 자체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잠 1시간 덜 자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 네. 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아니죠. 뭐 아무리 그 열심히 말을 믿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천 많은 놈들이 여기저기 돈놀이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해서 미천 있는 놈들이 작은 돈 끌어당겨서 먹는 거예요. 큰 돈이 작은 돈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천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빌려서 집 사고, 빌려서 땅 사고,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실력이 통하는 데가 없나요? 그렇게? 실력이 통하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나 있을 것 같은데.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여하튼 우리가 우리 소득으로 뭘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소득을 다 소진하고 빌려서 쓰는 게 너무 익숙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돈을 모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죠. 그냥 카드 긁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빚을 조장하는 경제 체제인 것 같아. 이런 경제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그 빚을 빌렸다고 해서 그 개인한테만 책임 물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물론 최대한 자제해서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막 급박하고 거기다 또 우리 뭐 사교육비 이런 거 얼마나 높습니까? 특히나 또 애들한테 나간 돈은 안 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각하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굉장히 자잘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층이 자기보다 아래 칸에 있는 층들을 이게 뺏어먹고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계단을 결정적으로 뛰어 올라서 그 높은 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는 계속 빨리기만 하는 거예요. 빨린다가 또 나왔네요. 아까도 빨린다네요. 그러지 아까는 않았나요? 빠는 거고 이건 빨리는 거.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면 되게 좋아하네. 되게 빠는 거 좋아하시네. 털리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네네. 계속 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좋네. 지금. 네네. 털린다. 그러니까 이 털리는 거에서
잠 조금 덜 자고 한 발짝 더 뛴다고 해서 이거를 깨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돈을 빌려서 한층 내가 올라가서 갚아야지 뭐. 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아까 지난 회 오프닝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저소득 문제, 네. 이런 문제들 뭐 빈부의 이 사다리 피라미드가 아주 급격히 뾰족해지는 형태로 변화한 상황에서는 네. 뭐 결국에는 돈진 놈 나도 빨리 남의 돈이든 쥐고 시작하는 것밖에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암울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네. 자기 그 취임할 때 임금 소득을 높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때는 자기도 심각성을 알았겠지. 이게 왜냐하면 가계 소득이 자꾸 줄어드니까 소비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기업도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 대책 안 내놓고 오히려 뭐 대출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서 예. 내 빚을 내서 쓰는 빚을 내서 쓰게 하는 구조를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름은 또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라고. 네. 나 그거 보면 그때 그 기사 보고 되게 웃어서 누구죠?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앞에다 앉혀놓고 무슨 질의하는데 무슨 경제부총 무슨 장관 주제에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없잖아요. 아베노믹스나 뭐 총리나 대통령한테 정도지. 갖다 붙여야지 장관이 무슨 노믹스라고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라고 해놓고는 전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기업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기업 소득은 점점 늘어나고 가계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한 임금 소득은 그 임금으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네. 임금님이 받는 임금 소득인 것 같아요. 오, 최기아 씨? 놀라지 말고 웃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난 되게 근데 경탄을 했어. 그래서 언어에 연금술사 뭐 이런 말 갖다 붙이려고 한 건데 놀라기만 하고 안 웃으시면. 아니, 웃기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참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 더 소득을 가게 하는 그렇죠.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체제에서 빚을 사람들이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쓰고 자기도 사실 뭐 빚을 좋아서 쓰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와중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쪽은 빚을 지고 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한쪽은 이 대기업의 계약직 노동자로 이분 표현대로 하자면 이 대기업의 사냥개, 그렇죠. 대기업의 흉기가 돼서 또 다른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마치 이미 돈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서 돈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구경하는 꼴이네요. 그렇죠. 갑자기 참 우울한데요. 우울하죠. 박형수 씨 표정도 상당히 우울해졌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이걸? 그래서 저도 네. 이 우울 모드로 끝내야 아니, 되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너무 어떻게 수습이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지금? 그래서 그래도 방송을 어떻게 수습을 살자는 할까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댓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미생에서 완생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것도 좀 유명한 대사죠. 네. 그래서 이런 뭐 고민과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네. 이렇게 잊지 못할 교훈들을 얻으신 거니까요. 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가슴에 와닿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려주세요 코너죠. 네, 사이다의 월요일 코너 알려주세요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세계만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 소식, 모금 운동, 집회 안내, 모임 홍보, 구인 구직, 사랑 고백, 감사 인사, 자식 자랑, 첫사랑 찾기, 회사 뒷담화, 뭐든 좋습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200자 안팎으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요,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 알려주세요라는 머릿말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뉴스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에서 만든 예쁜 다이어리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달콤한 희망 고문을 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
요즘 이런 회사 많죠. 회사란 조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 각자 알아서 대비하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순 없죠. 각자 알아서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약속은 저버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란 조직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회사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55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도 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